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벌써 3월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제2수요일이었어요. 우리가 사순 여정을 시작하면서 기도와 단식 또 자선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주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인류 역사 안에 하느님 사랑을 묵상하는 일 역시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실천이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십자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고 유럽의 십자군과 사라센 무슬림들과의 전쟁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약 20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 또 예루살렘과 전혀 연관이 없는 곳들에서까지도 일어났다는 거 하나하나씩 또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목적만 본다면 그래도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1차 원정, 허무하게 끝나버린 2차 원정, 그리고 살라딘과 리차드 1세의 대결이었던 3차 원정까지 왔죠. 1192년 사자심왕 리차드는 이슬람을 이끄는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야파에서의 전투 때였기 때문에 야파협정이라고도 불러요. 살라딘의 예루살렘 소유권은 인정을 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의 안전은 보장을 받습니다. 사실상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의 원정들은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일어나거나 그 근처도 못 가고 끝나버리거나 별 성과도 없이 종결되어 버리는 전쟁들 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4차 원정은 교회사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예전에 이미 언급한 적이 있어요. 동서방 교회 분열, 그러니까 대분열의 결정타라고 했죠.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모인 십자군이 엉뚱하게 비잔티움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약탈하는 바람에 동서방 교회 관계는 1054년 서로를 파문했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부터 십자군이 혹은 교황이 일부러 동로마 동방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술수라도 쓴 것인가?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까지 갔던 것인가? 아니면 다들 정말 마귀에 쓰여서 그랬던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 이후에 나머지 십자군 원정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강 훑어만 가면서 이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써 드디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십자군 원정은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모든 면에서 4차 원정을 소집한 사람은 교황 인노첸시오 3세였고 목적은 당연히 성지 예루살렘 탈환이었고 상대편은 사라센 그러니까 이슬람이었는데 끝으로 가보면 십자군을 이끌게 된 건 베네치아 공국이 돼버렸고 예루살렘이 아닌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했고 무슬림이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약탈하는 결과로 종결이 나요. 먼저 인노첸시오 3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문에서 교황만 9명을 배출한 귀족 출신이에요. 로마랑 볼로냐에서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그런 요직들을 맡습니다. 그리고 37세에 교황으로 선출이 돼. 중세 교황권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세속 군주보다 교회 지도자가 더 큰 권위를 발휘하도록 그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전까지 황제랑 교황이랑 대립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옥신각신 많이 해왔는데 이 인노첸시오 3세 때는 교황권이 그 절정을 이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도 교황직을 두고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The Vicar of Christ라고 부르곤 하는데 바로 인노첸시오 3세가 처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대리자. 그리스도 대리자한테 감히 세속 지도자인 왕이나 황제 따위가 대들 수가 없죠. 그 왕위조차도 사실 교황을 통해 수효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교황이 안 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리처드 1세 동생 존 왕도 파문시켰었는데 이 존 왕이
교황의 그 봉신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세금도 내기로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왕직을 인정받아요. 그 밖에도 전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로마 전례 하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전례를 통일하도록 합니다. 스스로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 도미니코의 도미니코 수도회도 인노첸시오 3세가 인준을 해줘서 생겨난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 얘기도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4차 라테란 공의회를 열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개혁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 등의 여러 가지 또 업적을 낳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인노첸시오 3세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려지게 한 것은 바로 4차 십자군이에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겠죠. 성지를 탈환하자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건지 둘 다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노첸시오 3세는 십자군 결성을 주장했고 강력하게 1198년 공식적인 모집을 선포합니다. 리차드 살라딘의 평화협정 이후 6년 정도가 지난 후에요. 그 사이에도 뭐 독일에서 십자군을 보내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자잘한 사건이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다시 한번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데 유럽 군주들이 처음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지난 3차 원정의 결과라고 해봐야 평화협정이 전부였잖아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투신했던 사자시망 리차드도 결국 성지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딱히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다른 왕들도 자기들 국가에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제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왕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물에 빠져 죽고 프랑스 왕은 중간에 돌아오고 잉글랜드 리처드 1세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도 돌아오는 길에 감금이나 당하고 집 비운 사이에 반란이나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돌아오자마자 그 수습하느라 바빴죠. 그리고 유럽 상황 자체가 당시에 십자군 나갈 상황이 못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3살짜리 후계자가 황제가 되느냐, 그 삼촌이 되느냐 하는 자기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프랑스랑 잉글랜드는 전부도 그랬지만 여전히 영토 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야 너희들 잠시 휴전해라 라고까지 하면서 십자군 운동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십자군에 합류를 하기로 해요. 기사, 종자, 보병 다 해서 약 3만 3천이 넘는 병력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를 교황이 받아요. 그리고 십자군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집트를 치자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유럽에서도 이젠 이집트의 중요성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만 달랑 점령해봐야 결국 소용없다는 걸 알죠. 그리고 이번엔 육로가 아닌 해상로를 통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육로로 가다 보니까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가던 길에 약탈을 해서 현지인들의 원성을 산다거나 오히려 약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배를 타고 바로 가면 그런 위험에서는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고 계획만 잘하면 크게 병력 손실 없이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전투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가 없다는 거였어요. 배가 없어요. 3만이 넘는 병력과 말, 또 물과 식량 등등 해서 다 실어 나를 만큼의 함대를 누가 갖고 있겠냐고. 그래서 어디 배 좀 없나 봤더니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이 배를 잘 만들더라라는 거죠. 베네치아는 어딘지 대충 아시죠? 이태리 여행 가보신 분들 잘 아실 테고 영어로는 베니스라고 합니다. 서로마 멸망 전까지는 당연히 로마 제국 영토였고 이후에 다소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나서는 나름 독립적인 자치공화국으로 발전을 해요. 지중해 연안 도시들 상당수가 그렇지만 베네치아도 무역지로 자리를 잡아요. 당연히 조선업도 굉장히 발달을 했겠죠. 해군도 강하고 프랑크 왕국하고 붙어서도 승리를 했을 정도에 이제 그러는 와중에 1201년 십자군에서 베네치아로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베네치아 도제 엔리코 단돌로한테 베네치아는 공화정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를 지도자로 두는 게 아니고 귀족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로 뽑힌 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였단 말이에요. 도제라고 불렀어요. 도제. 라틴어 둑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둑스. 공작을 듀크라고 한다고 그랬죠? 같은 어원이에요. 아무튼 33,000 대병력을
베네치아가 나서서 이집트까지 보내주기로 합니다. 게다가 9월치 식량 보급까지, 그리고 그 대가로는 은화 8만 5천 마르크랑 점령지 일부를 받기로 해요. 은화 8만 5천 마르크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당시 잉글랜드 프랑스 왕실 연간 수입 2배 정도 했다고 해요. 베네치아 엔리코 단돌로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하던 일들 다 중지하거나 좀 줄여서라도 전부 여기 매달려야 돼요. 한국으로 치자면 삼성, LG, 현대, 기아가 전부 하던 사업들 다 멈추고 여기 나란 일부터 해라 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1년 내내 일해가지고 1202년에 베네치아는 약속을 지켜서 배 500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날짜도 되고 배도 다 준비가 됐는데 병력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3만 3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의 반도 안 되는 12,000밖에 안 와요. 병력도 병력이지만 베네치 공화국에 지불할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애초에 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계획을 짠 거긴 하죠. 그래서 교황도 아예 성직자들한테까지도 세금을 걷었던 것이고 군주들도 공직자들이랑 영주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돈을 걷고 있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막상 출정을 해야 하는데 병력이 모자라요. 병력만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주들이 안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돈도 안 모였다 이 말이에요.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배 만들어 왔더니 십자군에서 돈 없다고 배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4차 십자군은 출정도 하기 전에 파산이 나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베네치아는 무슨 죄예요? 나라 전체가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라라는 곳을 습격해서 거기 전리품으로 돈 부족한 거를 메꾸자라는 거예요. 지금의 크로아티아 항구 도시 자다르라는 곳이에요. 이 자라라는 도시는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경쟁국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침략하기는 어려운 게 당시 헝가리 왕국 보호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인 십자군이 그래도 12,000 군사는 되니까 가서 아주 쉽게 엔리코 단돌로 입장에서는 베네치아 단독이 아니라 유럽을 등에 업고 교황을 등에 업고 작살내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잔금도 받을 수 있고 라이벌 도시 하나를 밟아버릴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계획이에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자라는 그리스도계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도시, 유대인 도시도 아니고 이슬람 도시도 아닌 형제들 도시를 어떻게 쳐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은 십자군 입장에서 빗장이가 돼가지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1202년 자라의 해안 요새를 공략합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자라는 무너져요. 십자군은 도시 전체를 약탈해서 베네치아에 갖다 바칩니다. 교황 이노첸시오 3세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까무러칠 판이죠. 자기가 소집한 십자군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약탈한다는 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결국 엔리코 단돌로랑 4차 십자군 전체를 파문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십자군은 해체되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돼. 지도부에서 교황 서신을 감추고 일반 병사들은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애써 정당화를 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십자군은 말로만 하느님의 뜻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지 교회랑은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냥 도적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알렉시오스 앙겔로스라는 인물이 십자군 엔리코한테 접촉이 들어와요. 알렉시오스 앙겔로스가 누구냐? 아버지가 이사키오스 2세인데 비잔티움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너무 엉망진창 나라꼴을 만들어 놓고는 결국 강제로 폐위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앙겔로스가 아버지와 자신의 자리를 좀 되찾아 달라고 십자군한테 온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군을 용병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엔리코 단돌로한테 엄청난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십자군이 지고 있는 빚,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받을 돈 그거 다 갚아주고 차후에 이집트 원정 비용으로 20만 마르크 더 준다. 그리고 기사 500명, 보병 10,000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동방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산하로 통합되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 많은 돈과 병력을 어디서 구해올는지는 몰라도
교회 일지까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동방의 총대주교들하고 얘기가 됐던 건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만큼 그 대가로 십자군이 알렉시오스 앙겔로스한테 가져다 줘야 할 것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것이죠. 십자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비잔티움을 점령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앙겔로스가 이 제안을 교황청에도 넣은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교황이 듣고서는 뭔 정신 나간 소리냐 하고 진작에 무시해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엔리코 단돌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만약 성공만 한다면 잔금 못 받아서 나라 부도나게 생긴 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그동안 사실 비잔티움 눈치를 보던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베네치아 무역 상인들이 뭘 갖다가 팔았겠냐고요. 다 동방에서 오는 물품들이란 말이에요. 비단, 향신료, 그런 것들. 그럼 반드시 비잔티움의 그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 문제부터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참에 동로마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그 도움을 준 인물이 황제가 되면 앞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4차 십자군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던 이집트가 아니라 엉뚱하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1203년 십자군은 자라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향합니다. 난공불락으로 유명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였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받고는 단 5주 만에 함락이 되고 앙겔로스는 알렉시오스 4세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이사키오스 2세랑 공동 황제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알렉시오스 4세가 엔리코 단돌로한테 약속했던 조건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십자군이 다 못 낸 대금 그거 갚아주고 20만 마르크 얹혀주기로 했었는데 그 돈이 어딨냐고요. 황실 금고에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황실에 있는 보물들, 교회 성물들 있는 대로 다 긁어모으고 백성들한테 세금 엄청 물리고 그래서 전부 모은 게 겨우 반밖에 안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 원성은 계속 커졌겠죠. 비잔티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황실 경호를 맡고 있던 알렉시오스 두카스라는 인물인데 황제 부자를 감금시키고 스스로를 알렉시오스 5세로 선포해요. 십자군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황제를 좋아할 이유가 없고 알렉시오스 5세도 전임 황제가 십자군한테 한 약속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1204년 엔리코 단돌로의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약속했던 돈도 못 받게 생겼고 이대로는 이집트고 예루살렘고 출정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여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쳐서 그 전리품으로 약속된 잔금을 채워야겠다라는 거예요.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아예 함락시켜 버리면 사실 무역에 있어서도 어떤 혜택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중해 동부랑 흑해 쪽은 독점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황청에서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공격하지 말라고. 하지만 베네치아 십자군 연합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비잔티움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얘네들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황 특사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을 강행합니다. 난공불락 요새이기 때문에 수월하진 않았겠지만 여차저차해서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렇게 최초로 완전히 함락이 돼요. 학살에 방화에 대약탈이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성직자 수도자들은 물론 귀족에서 노예까지 폭행, 살해, 납치, 강간까지 유물과 각종 예술작품들 황제들의 무덤도 다 파헤쳐서 묻어있던 보물들 다 털어가고 유해는 능멸을 하고 성전에 걸려있던 성화들도 파괴하고 그렇게 3일 내내 90만 마르크 정도의 전리품을 챙겼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약속했던 그 돈보다 훨씬 많이 챙긴 거죠. 오랜 역사와 문화, 예술, 또 신앙이 전해오던 가장 찬란하고 부유했던 도시가 그렇게 황폐하게 탈탈 털려버린 거예요. 100년 전에 서유럽으로 십자군을 요청했던 바로 그곳이 되려 십자군한테 처참하게 짓밟혀 버린 것이죠. 결국 4차 원정의 결과는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장 큰 타격으로 물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거덜났다는 것도 아쉽지만 그것으로 동서교회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지게 됐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원정으로 누군가는 상당한 이득을 봤는데 바로 베네치아. 16세기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극이 있을 정도로 베네치아는 거의 베네치아 해상 제국으로 지중해 무역 최강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이런 무역 강국들이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도 십자군 원정은 계속 있었는데 전부 다 크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끝나게 돼요. 특이한 사건 하나는 1212년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린이 십자국. 천국은 어린이들과 같은 순수한 자들의 것이다. 예루살렘 점령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라는 게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의 약한 신심 때문이다 라고 해서 어린 소년들 또 청소년들이 짝대기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출정을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그 배가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그리고 애들은 다 노예로 팔려나가요. 참 어이없는 사건이지만 그만큼 당시에는 애들도 다들 십자군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213년 이노첸시오 3세가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군을 모집하는데 이게 바로 5차 십자군 원정이에요. 살라딘 동생이 술탄으로 있다는 이집트를 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노첸시오가 1216년에 사망을 하고 1217년에 5차 십자군이 출정을 해요. 이집트 주요 항구 도시 다미에타로 향합니다. 다미에타를 손에 넣고 이제 그렇게 이집트 전체를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무슬림들을 상대로 한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십자군하고 이슬람 간의 전쟁을 목격한 것이죠. 이집트 술탄 알 카미를 찾아갑니다. 프란치스코가 가서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무슬림들도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유일신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 보통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술탄한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분노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비를 실천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요. 알카멜 술탄이 역시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게 돼. 설교에 감동을 받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청해요. 그리고는 무슬림 군사들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줍니다. 어쨌든 다미에타는 십자군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미에타를 교환하자는 제의도 해오는데 십자군은 이거를 무시하고 이집트 본토 최고 중심지인 카이로를 치러 진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십자군이 대패를 합니다. 결국 다미에타까지도 반환하고 8년 동안 휴전 협정을 맺어요. 1221년 이게 5차 십자군 원정이에요. 6차 원정은 사실상 군사적인 충돌은 딱히 없고 협상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성로마 제국 프리드리히 2세 황제가 십자군을 지휘하는데 원래는 교황한테 파문당한 상태여서 십자군에 참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왕의 외동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왕이 죽고 그 딸이 여왕이 됩니다. 이사벨 2세.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남편이니까 예루살렘 왕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시칠리아에서 성장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어요. 무슬림 친구들도 많았고 근위병도 무슬림을 세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굳이 전투를 강행하지는 않고 협약을 통해서 결국은 평화롭게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보장받아요. 1229년이에요. 자, 1244년 화레즘 투르크 제국이라고 셀주크 투르크에서 나온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 용병대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 또 무슬림들 다 물리치고 성지를 점령해버려요. 또 잔잔했던 나름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여기에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십자군을 모집하는데 이게 바로 7차 십자군이에요. 1248년에
출정을 해서 이듬해에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슬람 아유브 왕조에서 다미에타를 예루살렘하고 바꾸자는 제안이 와요. 근데 십자군은 이걸 거절하고 카이로로 또 진격을 해요. 5차 원정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결국 루이 9세는 또 패배하고 후퇴하다가 포로로 잡히게 돼요. 10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루이 9세는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요. 루이 9세는 이후로 1254년까지 아크레나 야파 같은 예루살렘 왕국 내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시리아나 이집트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요. 루이 9세가 다시 한번 또 십자군을 일으킵니다. 1270년 8차 십자군이에요. 루이 9세는 아마 며칠 안으로 제가 브이로그 또 하나 올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교회에서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성 루이,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 하면 이 프랑스 왕 루이 9세를 말하는 거예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43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합니다. 신심도 깊었고 여러 방면에서 국가를 부흥시킨 훌륭한 군주로 평가를 해요. 십자군 7차 원정 후에 궁정으로 돌아와서 15년간은 나라 살림하느라 바쁘게 지내다가 말년쯤에 돼서 다시 한번 십자군을 결성한 거예요. 8차 십자군. 당시 시칠리아 왕이 샤를이라는 루이 9세 왕의 동생이었는데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공략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원정을 나서는데 도착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병으로 죽어요. 결국 프랑스는 돌아갑니다. 이때 루이 9세 동생 샤를이 마침 현지에 도착한 잉글랜드의 왕태자 에드워드랑 남아서 소규모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갔는데 이걸 일부 학자들은 9차 십자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십자군 국가들이 차례차례 함락당합니다. 1289년에 트리폴리 뺏기고 1291년에는 마지막 보루였던 아크레까지 무너지면서 성지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결정된 장작 200년간의 십자군 원정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돼요. 유럽권이 패배한 것이죠. 참 오래 걸려왔죠. 그럼 이 십자군의 결과가 가져온 어떤 의의 같은 것이 있을 텐데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교황권이 추락하게 돼요.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전쟁이고 패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교황이 직접 나서서 전 유럽을 상대로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났고 당연히 교황의 권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무렵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가 점차 중앙 집권적인 근대 국가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던 시기였어요. 군주와 제후들은 계약 관계에 있었잖아요. 영주들과 기사들 기반으로 한 그런 정치 경제 체제가 절대적인 통치자 왕을 중심으로 한 근대 시대의 국가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걸 십자군 원정을 거듭하면서 더 가속화시킨 거예요.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왕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군림하는가? 백성은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서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요. 전쟁을 하면서도 사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건축, 예술, 문화, 기술적인 것들, 또 학문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받게 돼요. 성을 어떻게 쌓느냐부터 무기나 갑옷도 그렇고 저번에도 언급했었죠. 아라베스크라는 패턴 예술도 배우고 지금도 어디 가서 바닥에 카페트 깔려 있는 거 보면 아라비아 카페트 비슷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집들에서도 즉 밖에도 연금술이나 중류기술, 천문학도 중동에서 오히려 배워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슬람 덕분에 중세 유럽 스콜라 사상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어쨌든 가장 수혜를 본 건 이탈리아 무역업자들이 교황의 권위도 떨어지고 강대국의 군주들도 큰 재미는 못 받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얻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탈리아 상인들 특히 베네치아랑 제노바 같은 공화국들은 유럽과 중동 사이 지중해 무역로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발전을 하고 르네상스의 바탕을 만들어주죠. 다시 말하면
중세가 끝나간다라는 의미예요. 비잔티움 같은 경우에는 4차 십자군 때 완전히 털린 그 이후로 점점 몰락을 해요. 그러다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해 1453년을 우리는 대개 중세 시기의 끝으로 봐요.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 여러 기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전쟁이 있어요. 국가 간에 벌어지는 국제전이 있다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도 있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있다면 비무장 전쟁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궁지에 몰아가는 형태의 전쟁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는 침략 전쟁이냐 방위 전쟁이냐 혹은 어떤 이념을 내세우거나 지키기 위한 이념 전쟁도 있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명백하게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에요. 그럼 십자군은 어떤 종류의 전쟁을 치렀던 걸까요? 최초의 교황이 소집을 했으니까 종교 전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침략 전쟁? 누가 누굴 침략한 거예요? 이념 전쟁인가요? 양쪽에서 전부 성질을 지키자 신의 뜻이다라는 믿음으로 전투에 임했으니까? 단순하게 이권 전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전쟁을 통해서 한몫 챙겨보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딱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장르냐라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죠.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의를 꼭 내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마치 동전의 앞뒤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방향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슬람을 비하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십자군 역사를 보면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이런 접근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역사는 역사로 봐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어떤 선동을 일으키거나 누군가를 대상으로 악감정을 불어넣거나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잔혹한 사건이라고 해도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 당시의 정세나 문화 또 사고방식을 지금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상식의 틀에만 갇혀서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이. 난세가 영웅을 만들고 중국도 춘추전국 혼란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 중국 철학은 다 나왔어요. 중세는 절대 암흑기가 아니고 십자군도 거기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살면서도 이점이 굉장히 많죠. 팬데믹 아니었으면 이 유튜브 강의도 없었을 거예요. 자, 제가 십자군 전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의 준비 제가 하면서 이것저것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는 게 많아서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어떨까 해서 우리 여러분들만이라도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번 시간으로 십자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중세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천히 가볼 텐데 다음 주는 한 주 좀 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사순 음악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베이사이드 또 퀸즈 본당에서 합니다. 볼리비아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3명의 젊은 신부들이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는데 제가 메인은 아니지만 사실 기획자로서 뒤에서 발로 뛰어야 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직접 오시면 제일 좋고 이 근처에 안 계신 분들은 가톨릭 방송에서 촬영을 올 예정이니까 유튜브 방송 영상 나오면 제가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한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